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하며 한국은행이 오늘 오후 임시 금통위를 열고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제로금리를 선언하며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막상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급락 뒤 오늘도 3%대의 급락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강남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5억 원 내린 급매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본격적 하락장이 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셀러리맨들의 연봉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 구간의 근로소득이 4% 늘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하위 30%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은 15% 넘게 상승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오늘 오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에 나섰는데요. 현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이 오늘 오후 4시 반 임시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전격 소집하고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0%대 기준금리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인하한 금리는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충격이 본격화되자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로 한 것인데 임시 금통위를 여는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은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약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사태가 이달 정점에 이르고 진정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현실화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가 동시에 흔들리자 긴급 금리 인하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17일이나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15일 임시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전격 인하한 점도 한은의 임시금통위 소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이 임시금통위를 열어 금리 인하에 나선 적은 단 2차례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쳤던 지난 2008년 10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대폭인 0.75%포인트 인하했고 9.11 테러가 난 2001년 9월 0.5%포인트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정책의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금융시장에는 상당 부분 반영된 데다 실물 경제 활동의 위축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여야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한층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이 제로 금리를 선언하면서 또한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호재성 재료로 인식이 됐는데 막상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급락 뒤에 오늘도 급락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시황 정리해드린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반등을 시도하던 코스피는 3.19% 급락한 1714.85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이 3,408억 원, 6,831억 원씩 매도했고 개인이 9,26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3%대 급등 흐름을 모두 반납한 뒤 3.72% 급락한 504.5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147억 원, 개인이 44억 원씩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147억 원 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 종목들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로 운송장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하락폭이 특히 더 컸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OTT 관련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 등만이 상승 마감했고 상승 추세의 종목들 대다수가 상승폭을 반납하며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이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소식에 교육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국내 진단시약 제품에 대한 해외 언론의 극찬과 글로벌 수요 증가에 수젠텍과 시젠 등의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네, 시장 상황 증권부 양한나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코로나19 대응이 선진국들 공조를 하면서 굉장히 발빨라지고 있는 모습인데 국내 시장 전에 글로벌 시장부터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로금리 선언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1%에서 1.25%에서 0%에서 0.25%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제로 수준인데요. 앞서서도 연준은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지난 3일에도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네, 선제적이고 그리고 대규모 인하가 이번에 일어난 건데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유동성 공급, 즉 양적 완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연준은 이와 함께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2조 원 규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ECB 유럽중앙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유동성 확대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이 극복을 위한 연준의 양대 카드였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탈리아, 이란, 미국에선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건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급하게 연준이 저렇게까지 움직일까 우려 섞인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선물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상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 선물은 5% 폭락했고 연준의 1%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선물은 4.5% 급락했고요. 스탠더드&푸어스 500 지수 선물도 4.5% 폭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선물 역시 4.5% 급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있다지만 오펙 감산 합의 불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유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조만간 배럴당 24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석유 수요가 3분기부터 회복된다고 가정할 때 오펙의 원유 생산이 증가하고 리비아 생산까지 정상화가 되면 2분기에 두바이 가격은 배럴당 24달러, 연평균 가격은 34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사상 세 번째로 오늘 오후에 지금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선 상황이죠. 네,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0.5%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에 기준금리는 기존 1.25%에서 0.75%가 되면서 역대 최저를 경신했고요. 동시에 사상 첫 0%대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우리 환율 시장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 있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 역시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전승지 삼성선물연구원은 외환당국의 환율 변동성 억제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봤고 이번 주에 이 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1,190원에서 1,22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번 주도 증권 시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중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업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네, 우선 신한금융투자는 연내 2,000선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면서 매수 대응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곽현수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줄여나가면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과거 위기 때의 낙폭을 고려하면 1,650선 내외가 코스피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배당주에 주목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의 경우 배당 수익률이 시중금리의 5배가 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당주의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길 NH투자증권연구원은 하락장에서 고배당주를 저가 매수한 뒤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배당 수익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를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기현 리서치센터장은 IT 하드웨어 중장기 수요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다며 조정을 통해 가격 메리트까지 확보되며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주간 증시 전망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양 기자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며 실물 경제와 금융 부분에 복합적 충격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시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갖고 금융, 외환 부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적 시장 안정 조치도 필요시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16일부터 6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자사주 매입 한도를 완화하는 긴급 조치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매도 한시 금지가 이뤄진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단 2차례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강남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5억 원 내린 급매물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는 감소한 가운데 몸값을 낮춘 매물만 거래되는 모습인데요. 일부에선 본격적 하락장이 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이 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이달 6일 1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말 21억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개월 새 5억 원 하락한 겁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리치 단지도 몸값을 낮춘 매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24일 24억 2천만 원의 거래 실적을 찍었습니다. 작년 12월 26억 8천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2억 6천만 원 빠진 겁니다. 이처럼 강남권 급매물이 몸값을 대폭 낮춰 나오면서 속속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강남 집값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하락장이 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일부 급매물이라 추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강남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이 좀 일부 조정되는 매물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좀 대세 하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돈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코로나 이슈도 물론 이제 굉장히 큰 이슈긴, 건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많이 이제 갖거든요. 한편 직방에 따르면 220 대책 이후 서울 지역은 모든 가격대 아파트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반면 경기권 비규제 지역은 올해 2월 15,000여 건이 거래돼 작년 11월과 비교해 50% 가까이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도심 유동인구가 급감하며 소상공인 매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빅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대구 도심 지역인 수성구 유동인구가 3주 만에 1,0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85%나 급감했습니다. 서울 도심지인 중구의 유동인구도 같은 기간 93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78.5%나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 인구 유동량이 70%에서 80%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며 소상공인 매출의 80%가 감소한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위메프 등 3월 6일자 발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유동인구가 줄며 배달 주문 증가세가 41.7%에 달하며 가정 간편식의 경우 판매량이 490.8%가 증가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박영선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피해 관련 긴급지원자금 대출 문제가 15일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16일 열린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자금난을 말했습니다.
유동인구 감소로 당장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없는데 정책 지원금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기부사나 정책자금 집행률은 약 9.2%에 불과해 중소기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짧은 시간 동안 10만 건의 정책자금 신청이 몰려 생긴 일이라며 일반은행의 위탁보증 제도를 도입해 정책자금을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위탁보증 업무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적체되어 있는 10만 건을 다 해소를 하는 이 기간을 생각하면 아마도 한 보름 이후가 돼야 어느 정도 이것이 조금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또 중기부는 대출 가능 대상을 신용등급 10등급까지 확대했고 3천만 원 이하 대출 시 실사검증 생략, 2천만 원 이하 대출 시 소진공에서 바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 경북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강화,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총 9개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1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였는데 제재는 모두 과태료와 주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회사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을 차지했고 국내 금융회사는 단 7곳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44곳에 대해 총 86억 7,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56곳은 주의 처분만 내렸습니다. 미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20년 이하의 징역을, 영국은 상한선 없이 벌금 부과, 프랑스는 영업정지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국내에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2018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5월 29일 현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자동 폐기될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연기해달라는 재개발 또 재건축 조합이 늘자 관련 사항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주 중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와 조합 총회 일정 등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요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이 총회를 연기하기 힘든 조합이 등장하며 늘어났습니다. 수색 7구역을 비롯해 증산 2구역, 수색 6구역, 개포주공 1단지 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선 조합 총회를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수만 6천 명이 넘는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신중한 태도입니다. 상한제 시행을 유예할 경우 일각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해석해 집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샐러리맨들의 연봉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근로소득자 1,858만 명의 전체 근로소득은 677조 4,8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3%가 늘어났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봉급 생활자의 총 급여는 14조 2,1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1% 줄어들었습니다. 상위 1% 구간 18만 5,778명의 근로소득은 4.12% 늘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습니다. 반면 상위 30% 구간 근로소득 증가율은 6.24%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하위 30% 구간의 근로소득은 15.13% 올라 2014년 이후 4년 만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올해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는 결속력 있고 또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 관계자들이었고요. 또 가장 큰 이슈는 기후 변화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0 다보스 포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잖아요. 주로 논의된 현안이 저성장, 불확실성의 잔존 뭐 이런 내용들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선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했던 2020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 시사점 이런 좀 보고서를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자, 이들은 올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논의될 주요 현안으로
글로벌 경제 저성장 또 불확실성 잔존 이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경제 실적치는 전망치를 밑들고 있다.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만큼 다자 간의 공조가 아주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생산성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2018년에 0.1%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0.3%포인트, 중국은 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자, 총 요소 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생산 과정에서 혁신과 관련 깊다고 합니다. 또 경제지표 실적치는 전문과 전망치를 밑돌았는데요. 시티그룹의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지난해 12월에 마이너스 11.58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는데요. 자, 이 수치가 음수라는 것은 경제지표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불안 요소로 잠재되어 있는 코로나19도 그렇고요. 모두 다 기후 변화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기후 변화가 우리의 삶에 그만큼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2020 다보스 포럼에서 제출된 2020 국제위험 보고서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보스 포럼은 올해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이게 무엇일까?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자, 1위가 기후변화, 2위가 기후변화 대응 실패, 3위가 자연재해, 4위가 생물 다양성의 상실 및 절멸, 5위가 인위적인 환경재해입니다. 이게 이제 매년 발표되어 왔지만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상위 5개가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인과 정치인들은 기후변화가 향후 10년간 전 세계 경제를 가장 위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업인들이나 정치인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자, 이와 연관돼서 하나 더 소개해보고 싶은 것이 국제결제은행의 2020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그린 스완이 가까워지고 있다 였는데요. 자, 이 말은 나타날 것이 확실시되지만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발생한다면 인류의 정말 실제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험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의 파괴적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린 스완이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요. 다보스 포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들이 뽑은 5대 위험이 이번에 또 발표가 됐다고 하던데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 지속 가능성 연구단체죠. 퓨처스가 52개국 222명의 과학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죠. 예. 자, 퓨처스는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세계 위험 30가지의 명단을 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본 5대 위험의 순위를 보니까 1위가 기후변화 대응 실패, 2위가 기상이변, 3위가 생물 다양성 감소, 4위가 식량 위기, 그리고 5위에 물 부족이 뽑혔는데요. 네네. 자, 이제 과학자들은 인류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세계 5대 위험으로 위 5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뽑은 것 중에서 1번에서 3번까지는 기후변화에 연관된 이슈였죠. 그런데요. 특히 과학자들은 5대 위험 가운데 식량 위기를 제외한 4가지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의 3분의 1가량은 5대 위험 사이의 시너지 효과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염이 발생한다면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물 부족과 식량 부족을 악화시키거든요. 또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자연의 수용 능력과 기상이변에 대한 농업의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식량 위기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위험이 하나로서도 작용을 하지만 이 위험들이 서로 피드백되면서 세계 시스템의 위기를 단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연결고리들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오늘은 2020 다보스 포럼에 대한 이야기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렸지만 오후 들어서는 전국 하늘 청정한데요.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깨끗합니다. 한편 오늘 아침 꽃샘 추위로 인해 다소 추웠지만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12도까지 오르겠고 모레도 포근함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큰 지역들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흐리고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내일 오전 동안 5mm 미만의 비가 예보돼 있고요.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또한 그 밖의 중부 지역도 오전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수원과 청주가 1도 보이겠고 한낮에는 12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릉과 울진의 아침 기온 2도, 한낮 기온은 각각 15도와 16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가 1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광주 16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은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목요일 중부지방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엔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